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진국 시대의 군대와 국민 9번째 이야기로 군사 엘리트와 민간 엘리트는 어떻게 다른가 라는 주제로 제 왼쪽에 임방순 박사님 발제를 하시고 또 제 오른쪽에 정경영 박사님과 제가 함께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대선 과정에서 여러 예비역 장군들이 여야 정당 후보들에게 안보 문제에 관해서 많이 조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분들이 우리 안보 실태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군사적 전문성과 철학적 깊이를 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소신도 없이 만일에 그저 자리 하나 얻으려고 그런 사람이 없겠죠. 그런 분이 있다면 현역 시절의 장군으로서의 보람과 긍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가 그 현역 장군들이 군사 엘리트로서로도 우리가 보람과 긍심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 대통령 후보들이 토론하는 걸 보니까 어느 후보가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론 이렇게 이야기하자 다른 후보가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말이 아니라고 서로 비판을 하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했어요, 두 분 박사님? 정치 지도자와 군사 지도자가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해야 할 말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정치 지도자와 군사 지도자가 생각이 달라야 하나? 그렇다면 또 어떻게 달라야 하나? 정치 지도자는 어디까지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고 군사 지도자는 또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고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가. 사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정치 전문가, 군사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왔고 정치 지도자와 군사 지도자 사이에는 어디까지 생각하고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 이제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 논란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정치 지도자와 군사 지도자가 분명 할 말이 따로 있다. 결국 그것은 정치 지도자와 군사 지도자의 할 일이 달라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또 각각 할 일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와 군사 지도자가 거기에 알맞는 능력과 소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 지도자가, 군사 엘리트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문성과 보람과 긍지와 자신감을 가질 때, 뭐 정치 지도자 거기에 그 욕심을 내고 그럴 일은 없겠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예비역으로 나와서도 자문을 구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마땅히 자문을 해야 되겠죠. 지난 우리 이제 짧은 역사지만 한 6, 70년 역사에서 보면은 군사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 하는 일에 그만큼 별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오히려 정치 지도자가 군사 지도자 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기 획득이라면 획득에 관한 것도 뭐 그 정치 지도자에 관심이 많고 인사에 관한 것도 또 정치 지도자 뭐 과거에도 많았지만은 많고 그래서 각각의 능력과 정치 지도자, 군사 지도 간에 각각의 능력과 소질과 전문성이 있는데 군사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을 한다든가 또 지금처럼 또 정치 지도자가 군사 지도자가 해야 하는 일에 일일이 간섭을 해야 한다면은 혼란이 효과가 없겠죠. 국방의 효과가 날 수가 없습니다. 낭비가 발생하고 혼란이 발생하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선진국 시대인데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도 정치 지도자와 군사 지도자가 각각 자기 할 일을 잘 구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임방순 박사님의 발제를 듣고 또 토론을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예, 임방순입니다. 오늘 군사 엘리트와 민간 엘리트는 어떻게 다른가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확장해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연구를 한다면은 굉장히 넓은 부분이지만은 이렇게 어떻게 다른가로 좁혀본다면은 그거는 답은 명확합니다. 예,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한번 제가 발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발제할 내용의 어떤 핵심 사항을 좀 간추려 봤습니다. 군사 엘리트와 민간 엘리트는 다른데 그 왜 다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직무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군사 엘리트의 직무는 이제 크게 봤을 때 기획 및 관리 임무, 그 다음에 전쟁 및 전투 임무로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전쟁 및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이 직무상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군사 엘리트는 민간 엘리트와 다르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쟁과 전투는 뭐냐? 전쟁은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그 러시아군의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는 그 고통과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국가 존망의 그런 위기를 우리는 이 전쟁의 어떤 실상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국가 차원의 전쟁도 전쟁이지만은 전선에서 총칼로 부딪히는 전투는 자기는 물론이고 부하들의 생명도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이러한 직무상의 차이가 군사 엘리트와 민간 엘리트와의 차이를 가름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그 참전 지휘관들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소대장으로서 월남전이나 이제 6.25 전쟁을 참전한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위기가 딱 닥치면은 부하들은 전부 자기 얼굴을 본답니다. 거기서 느끼는 이 책임의 중압감은 그것은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 이 부하들의 생명과 모든 문제를 다 자기 어깨에 달려 있는데 이런 직무가 민간 엘리트와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사 엘리트는 직무상의 특성으로 민간 엘리트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범위를 좀 좁혔어요. 정치 이 엘리트가 아니라 그냥 일반 민간 엘리트로 이렇게 크게 구분해 봤습니다. 자, 다음. 자, 논의의 진행 그 순서는 그 핵심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군대의 직무와 이제 사회의 직무를 조금 더 한 번 더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사회에 없는 순수한 군대 업무, 군대의 직무죠. 이것 때문에 이제 군사 엘리트가 민간 엘리트와 다른 그 차이점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와 또 사회가 같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우선 이제 그 인력 구조, 계급 구조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피라미드형으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 다이아몬드 계급 구조로 변화해 가고 있고 우리 군도 지금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좀 새로운 현상인데 순수한 야전 군사 지휘관과 그리고 또 과학 기술을 다루고 관리를 하는 이런 군사 기술자 사이에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그런 그 초기 단계 이제 갈등이 이제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분야도 미리미리 우리가 예측을 해서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또 더 큰 갈등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오늘날 그 병영에서 겪는 문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였는데 그러한 것을 사전에 조치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역 지휘관들이 겪는 갈등은 오히려 전투 임무보다도 더 다루기 어려운 그런 문제로 지금
이게 부작용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투와 전쟁이 없거나 또는 아주 가끔 있는 그런 군대 조직에서 나타나는 군 간부의 어떤 정치적인 소양 문제도 한번 이제 좀 특징 사항을 위주로 해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요 내용들은 전부 요 민군 관계 강의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요 민군 관계 강의 요 책자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 더 첨부할 것만 첨부했지 이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다음. 자, 요거는 이제 요 그림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또 사용을 한 건데, 요게 아주 어떤 상징을 그대로 잘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이렇게 이미지가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군대의 직무와 사회의 직무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사회에는 없는 순수한 군대 업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점점 같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자노비치는 그것을 이제 수렴 이론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군대만이 갖고 있는 고유성과 어떤 독특성은 이거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군사 엘리트와 민간 엘리트 간의 기술적인 차이는 감소가 됐다. 이제 수렴 이론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군에서도 민간 기업의 기술과 문화를 수용하려는 노력이 이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도 예를 들면은 이제 대기업의 6개월간 장교들을 파견해서 기업 직무 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취지는 이제 민간 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창의력과 유연성과 그리고 이 시대의 변화에 바로바로 적응하는 그런 적응력들, 지극력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경쟁이 바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실적으로서 이제 경쟁을 또 이렇게 성과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 이제 동일 그런 또 이제 기업이나 업체와 또 최첨단 세계 인류의 경쟁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민간 기업을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데서 좀 배우자 이거죠. 이것은 맞다고 봅니다. 전투와 전쟁이 없는 군대는 경체되고, 그리고 그 창의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짝 서 있는 그런 긴장감이라든가 위기의식이 약화된다는 거죠. 우리 군도 이거는, 이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맨날 구태의연하고 자리 지키기 하고 사고가 없으면 되고 하는 이 정체적인 현실 현상 안주적인 이런 의식을 벗어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민간 기업들이 하는 걸 좀 보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자노비치의 이제 이런 수렴 이론은 뭐 이미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군대가 사회화되고 또 사회가 군대화된다. 이건 뭐 좋은 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요. 뭐 이런 논리인데, 군대와 사회의 업무는 느린 속도이긴 하지만 서로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 주장이고, 특히 이제 기술적인 영역의 업무는 민간과 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걸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어떤 그 예가 좋을까라고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좀 하나 이러면은 좀 비슷하지 않겠냐, 설명이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선정을 한 건데, 여기 앉아 있는 이 사람은 판사입니다. 이 사람은 검사, 이 사람은 변호사. 똑같이 법을 공부하고 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직무가 틀립니다. 이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판사, 이 사람은 범죄자를 추궁하고 형량을 이제 구형하는 검사, 이 사람은 이제 피의자를 법으로 보호하는 변호사입니다. 똑같은 법을 가지고 법조문을 들어서 이제 그 직무를 하지만은 자기가 처해 있는 직무상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또 역할은 다르다. 이제 그렇게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똑같은 직무, 뭐 기술상에 이제 직무가 없다고 하는데 그건 이겁니다. 여기 이제 뭐 간호장교 또는 뭐 이제 간호사가 될 수가 있겠고, 이건 군의관입니다. 군의관이나 이제 간호장교나 민간의 간호사와 의사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몸은 군에 있지만은 직무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상에서의 직무는 수렴한다. 이 사람도 정형외과 만약에 의사라면은 민간의 정형 의사와 다를 게 없고,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 똑같은 방향으로 이제 수렴이 되고, 누가 더 의사로서 전문성이 있느냐가 더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민간의 관리 기법이 도입이 되면서 같아지는 분야, 분명히 수렴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고, 오늘 주제에 또 부합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똑같이 강조한다면 군의 특수성, 고유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투 임무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국가적으로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 국가의 안위,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보듯이 그런 임무가 있고, 또 전투 일선에서는 투사정신, 이것은 아무리 민관과 같아지려고 해도 같아지지 않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의 특수성, 이제 고유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군의 엘리트들의 이제 모습이고, 이건 민간 엘리트들의 모습이라고 봤을 때 이 둘을 가르는 극명한 차이는 군의 특수성과 고유성, 전투 임무, 투사 정신,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앞에서 이제 그 수렴 이론에서도 얘기했듯이 과학기술과 이제 경영 기법이 발전하면서 군대도 관리와 이제 생산 효과를 어떤 극대화를 추구하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같아지지만은, 그러나 군대는 생명의 위협과 공포 속 전투에서의 영웅적 투사 필요성은, 이거는 시대와 관계없이 고대나 또는 중세나 아니면 근세나 앞으로도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군대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군대에서도 군의관을 군대 직업군인의 모델로 삼지는 않고 있습니다. 군대는 관리자나 기술자를 직업 군인의 모델로는 삼지 않고 있습니다. 투사정신, 야전 지휘관, 그리고 더 큰 이제 대부대의 지휘관이나 아니면은 소부대의 지휘관들을 어떤 모델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군의 특수성 및 고유성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 전쟁을 대비하는 집단입니다. 1000일 동안 훈련시키고 입히고 또 계속 그 인력 교체하고, 그래서 전투나 전쟁을 한 번도 안 하고 이 군대 생활을 마치는 분도 많습니다. 1000일 동안 양병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딱 하루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양병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것은 소비 집단으로 매도될 수가 있습니다. 이 1000일 동안 양병을 잘 해놔야 하루를 잘 쓰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 나라의 안위를 지킬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 투사 정신을 가진 이런 군인들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와 부하들의 생명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안위, 그리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적의 총탄이 날라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전투의 시체를 또 넘어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럴 용기가 어디서 나오겠는가? 그것은 군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제외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간 엘리트들에게 이런 걸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유해 발굴 때의 그런 어떤 그 모습인데, 저는 이런 유해 발굴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발표할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내가 만약에 6.25 때 군생활을 했다면은 나도 이런 모습일 수가 있겠구나. 우리 앞서간 선배들이 이렇게 희생을 해서 우리나라를 지켰구나 하고 숙연하고 숭고한 마음을 그 현장에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과 같은 이런 모습은 아니었지, 만약에 똑같은 시대였다면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때 다시 한번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떤 판초 위에 쌓인 전사 유해가 발굴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이제 판초 위를 벗겨보고 하니까 이제 참 후퇴하기 직전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옆에 있던 동료가 전사하니까 옆에 동료가 판초위를 싸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가 매장을 하고, 내가 살아서 다시 와서 너 잘 묻어줄게 하고 표시를 해놓고 간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끝내 그 동료는 돌아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유해 발굴단들이 하는 얘기가, 아마 여기다가 가매장을 해놓고 간 동료 그분도 어디선가는 전사하셨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참 울컥했습니다. 이런 분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가지고 또 우리는 거기에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또 최근에 나온 이제 그런 언론 보도 내용을 제가 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추가를 했는데, 군대 인권과 민간 사회 인권은 같을 수 있는가 하는 요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요즘 우리 군에서 이 병사들이 군가를 안 부른답니다. 그건 왜냐? 군가를 부르려면 이 군가 내용 가사를 암기해야 되는데, 군가 가사를 암기하라라고 강요하는 것이 인권 침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급 지휘관이나 이제 초급 간부들이 그런 군가 가사 암기를 강요하지 않다 보니까 군가를 시켜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웅얼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그냥 군가 관두라 하고 하다 보니까 군가가 병영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인권 때문에. 이게 맞는 얘기인지, 민간사회의 인권과 같은가, 군의 특수성과 고유성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언론 보도는 이 지휘관의 의견, 이 병사의 의견을 이제 고루 균형 있게 실어놨는데, 이 지휘관들은 개탄을 하죠. 군가를 재창함으로써 행진할 때 또는 구보할 때 군가를 재창함으로써 자기 소속감, 그리고 단합심, 일체감 이런 것이 생기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군대가 기강이 빠지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한다 라는 얘기에, 이 병사 출신들이 하는 얘기는, 일체감을 함양하고 군기를 세우는 것이 꼭 군가 재창으로만 하느냐, 다른 방법은 없느냐, 그렇게 반론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과거에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그런 참 현상을 참 보는, 이게 이제 예비역으로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군가가 갖는 이 효용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지휘관들은, 저도 그랬고, 병영에서는 3가지 소리가 있어야 된다. 총성, 함성, 그리고 군화 발자국 소리, 이렇게 해서 함성에는 이제 군가 재창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 이런 병영의 모습이 하나 둘씩 낯익은 병영의 모습이 이제 좀 변해가는 것은, 그 이유가 더 어떤 그 전투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면야 100번 좋은데, 인권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은, 그러면 군대 인권과 군대 특수성과 민간사회의 인권이 이게 왜 여기서 충돌해가지고 이렇게 변하는가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이 기회에 그런 걸 좀 제 견해를 밝혔으면 싶어가지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다음.
그 이제 그 책에서 나오는 그 다이아몬드 계급 구조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문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중간 계급의 비율이 증대한다. 이렇게 이제 피라미드식인데 요 중간에 요 기술, 관리 뭐 이 계층이 이제 자꾸 증가된다는 거죠. 우리 군도 어떤 전문 기술직 또는 뭐 군사 전문직 그래가지고 요 계층이 늘어나는 추세고, 그리고 이제 이 제일 밑에 있는 이 이제 병사 계층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과거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마 이제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문제의식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좋은 방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위계 질서의 그 지휘 구조가 변하는 이유는 하부 조직에 대해 직접 통제하는 단위 부대의 역할을 이제 확대하는 방향과 직접 통제보다는 이제 밑에서 알아가지고 스스로 잘하라 하는 이제 그런 방향과 민간 대규모 조직 및 의사 결정과 이제 유사하게 집중화와 동시에 이제 분산화시키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지휘 구조가 변해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지휘 구조도 다이아몬드식으로 변한다 하는 그런 앞선 그 연구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군도 이제 곧 당면할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군사 지휘관과 군사 기술자 사이에 어떠한 갈등이 있는가? 있죠. 군 간부는 이제 지휘관과 일반 참모, 기술 간부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휘관은 이제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일반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보편인, 뭐 제너럴이라고 하죠. 모든 걸 다 알아야 됩니다. 어렵죠. 제대로 지휘관 역할을 하려면은. 그리고 일반 참모는 담당 분야의 전문가 및 또 업무 조정자입니다. 참모들끼리 업무를 조정해서 가장 최선의 그 방안과 그리고 정책을 건의하는 이제 그런 기능인데, 이제 기술 간부는 조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 분야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그리고 이제 업무와 역할을 상당히 좁게 정의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간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휘관과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이제 그 지식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지휘관과 특수 분야를 담당하는 이 기술자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효율성은 군대의 궁극적인 목표인 전투 임무에 기여하는 것이지 기술적 효율성 증대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개념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책에서 이제 좀 언급을 했고,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심주어 말씀하신 군 간부의 이제 정치적인 소양 문제입니다. 이제 군 간부들이 이제 차츰 정치적인 소양을 이제 많이 함양이 됐다. 과거와 다르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 두 가지 어떤 변화를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인은 자신을 단순한 군사 전문가라고 여기지 않게 되었고, 어떤 정치적인 기품도 갖게 되었다.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라는 거죠. 그냥 군사 문제만 다룬다 이게 아니고, 군인들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또 사회와 접촉을 하고 또 정치와 이제 주고받고 하는 관계도 있고, 정치에 또 영향도 받고 영향도 주고 하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소양이 이제 갖게 됐다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국내적으로는 행정부처의 군에 대한 결정에 이제 군이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게 되었다. 그건 주로 이제 어떤 예산 문제라든가 또 이제 외교적인 문제까지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군사 행동이 세력 균형 등 군사 외적인 영향에도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더라. 그래서 군인은 단순한 싸움꾼으로만 돼서는 안 되고
어떤 정치적인 기풍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다 하는 이제 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군인들이 사회적, 정치적, 국제적인 안목을 이제 함양이 됨으로써 군인들은 이제 민간 정치 지도자에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왜? 국제적인 안목도 함양이 됐으니까. 자, 그래서 요 싱글러브 소장을 좀 제가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다 아시다시피 1977년도에 당시 카터 행정부에서 추진한 5년 내에 그 주한미군 완전 철군에 반대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순수하게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좀 사연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77년도 5월달에 워싱턴 포스트지와 인터뷰를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이게 잘못된 결정이고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게 이제 워싱턴 정가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해명을 해라라고 워싱턴으로 소환돼 갑니다. 이때 이제 주위에서는 당신 그러지 말고 이게 언론에서 왜곡 보도했다라고 얘기를 좀 하라. 그렇게 제안을 받았지만 이분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언론 보도는 내 뜻을 정확하게 보도했다. 그리고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해임을 됐죠. 주한미군 사령부 참모장 직책에서 이제 해임을 됐는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고 주한미군 철수는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계속 반대 의견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2월 달에 이제 백세를 일기로 이제 타결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다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은 기자가 질문합니다. 당신 몇 개의 별을 더 달 수가 있었는데 아깝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 내 별이 몇 개가 더 중요하냐? 4,500만의 한국 국민의 생명을 살린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당시에 카터 행정부의 이제 철군 결정은 그 2-3년 전에 그 잘못된 정보 판단을 근거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지적한 거다. 당시에 최신의 그 정보 판단은 북한군의 전력이 2-3년 전보다는 엄청 증강이 돼가지고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은 중국과 소련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전쟁 가능성이 높았다고 나는 봤다. 나는 후회 없다. 그렇게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분은 한국과도 인연이 있죠. 6.25 때 금성지구에서 전투 대대장을 하셨고, 그리고 월남전에서도 특수전 작전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 야전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안목이 함양됨으로써 또 이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또 그래서 그렇는지 아니면 그 영향이 좀 끼쳤겠죠. 주한미군 철수는 백지화 됐습니다. 또 소장님, 이런 싱글러브 소장 같은 분이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 예. 소신 있는, 응? 예. 자기 직을 걸고 계급을 걸고 예. 자기 주장을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장군들이 필요하죠. 그 분명히 이제 논리가 있는 거죠. 이거 정보 판단 2-3년 전에 잘못된 정보 판단을 가지고 결정한 거다. 그러나 최신의 정보 판단은 그렇지가 않다. 뭐 이런 제 소신을 분명히 밝혔고, 그 나중에 이제 그 자료를 보면은 이제 카터 행정부에서도 이제 최신의 정보 판단을 해보니까 그때 이제 철군을 결정했을 당시에 북한군 어떤 그 전력을 근거로 한 게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받아들여진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은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민간 사회의 어떤 장점이라든가 발전되는 내용은 수렴을 하고 변화를 수용하면서 발전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군에서 당면하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을 보면은 왜 좀 진작 이 사회의 변화나 이런 것을 좀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해서
그 대책을 세우지 못해서 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군의 특수성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신뢰와 지지를 또 획득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 과연 군대답다. 군이 군대다운 엄격함과 공정성을 발휘하고 이 군은 이런 특수성이 있구나, 이런 고유성이 있구나, 이건 존중해줘야 된다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야 군대가 특수성과 고유성을 빼면은 군기 빠진 거지 뭐야 뭐 하는 이런 이해와 그리고 신뢰와 지지를 받지 않으면 지금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제시하는 토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과 전투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전쟁과 전투를 잘하고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인재가 누구냐. 그래서 그 인재를 발탁해내는 것보다는 전쟁과 전투가 없으니까 이 능력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평시에 그 어떤 행정에만 좀 능한 그런 인재들이 좀 발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전투가 없는 평시에 군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군의 노력은 이제 무엇이 있는가 좀 이렇게 한정해보고 우리 두 박사님들의 또 고견을 들어서 좀 우리 후배의 그 고위층 또는 지휘부에 이런 좀 어떤 내용을 좀 전달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상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토론이 되는 네. 정 박사님, 시원을 하시죠. 됐다. 이제 싱글러브 소장, 예. 그런 분 같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군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거기서 무슨 더 크게 되고 나서 내 소신을 펼치겠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육군 소장까지 됐으면은 그렇죠. 그럼 더군다나 연합사 참모장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더 커가지고 합참의장이 됐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소신을 펴겠다. 지금은 참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요, 같은 시기에 한 일군 단장했던 표시만 장군이요. 좀 표시만 장군이 계시는데 그분이 거의 싱글러랑 같은 시기에 주한미군 장군을 하셨어요. 그때 장군단이라고 할까요? 미군 장군들의 그 인식이랄지 그 자세가 얼마만큼 의연하고 결연하다는 것이 그분이 쓴 회고록을 지금 거의 번역을 해가지고 나올 건데 그걸 보면서 실감을 했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싱글러브는 유엔무사령부의 참모장으로서의 워싱턴 포스트 쪽으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가 안 맞다 한 상당히 정면을 도전하는 게 있는데 또 그 이면에 그게 왜 안 맞는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수없는 요격을 통해서 주한미군이 빠졌을 때 과연 수도권을 방어할 수가 있는가를 7차례에 걸쳐 검증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한미군 단장 하셨을 때 황윤시 장군이나 이런 분들이 이하군 단장을 하시는데 엄청난 악유를 하면서 주한미군이 빠진 걸 상정해 놓고 수도서를 지킬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래서 거기서 정확하게 아주 철저한 근거를 가지고 이 주한미군 전력을 빼게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UBC의 수도권을 방어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싱글러브 미국에만 그런 장군이 있는가?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어서 최명신 장군 같은 분. 예. 그 양반이 그때 이제 5.16 혁명 났을 때 이렇게 해서라도
군대가 정화돼야 돼, 정군해야 되겠다. 그때 뭐 산판 해가지고 숯 가서 팔아먹고, 응? 막걸리에 물 타가지고 팔아먹고 뭐 그런 그 정치는 또 어땠어? 그러니까 그때 최명신 장군이 5.16 혁명 났을 때 그걸 동조해서 오사단을 이동시켰단 말이지. 근데 맥그루스 장군이 직접 가가지고 안 된다. 이동하면 안 된다. 예.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일이다.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참여했는데, 그래서 5.16 혁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은 유일하게 그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바로 약속한 대로 군대로 돌아갔다 이거지.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군으로 돌아가기로 약속했으면 돌아가야 된다. 삼선 개헌할 때, 삼선 개헌할 때도 박정희 대통령이 마음에 찔리는 게 최명신 장군이야. 예. 그러니까 최명신 장군 불러다 놓고 상황이 이래가지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해서 좀 나라를 더 경제를 발전시키고 뭐 그런데 최명신 장군이 이제 내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지금 각하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군대로 돌아가겠다고 그 약속도 안 지켰는데 또 삼선을 하겠다고 이게 단호히 거부를 해서 결국 삼성 장군에서 나왔단 말이죠. 예. 잘려 대장이 못 되고. 그 같은 또 맥락인데요. 우리가 이제 생법 때인데 그 유신헌법을 이제 추진하고 했을 때 군이 거기에 지지 참동해야 된다는 당시 교장님이 전 생도들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딱 상황의 생도가 일어나면서 교장이 지금 우리한테 어떤 지시를 하십니까? 그래서 아주 의연하게 받아치더라고요. 참 그 정신은 상당히 참 귀하다고 봐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당장 우리부터 그걸 실천해야 된다고. 또 민병돈 장군, 예. 이 양반이 이제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그 간선제 대통령 아니야. 예. 그 직선을 해야 된다는 그 한거가 계속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특전사를 예. 출동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예. 명령서를 민병도 장군이 갖고 계세요. 예. 근데 민병도 장군이 이제 그 특전사의 정보원들을 풀어가지고 상황을 파악해봤더니 만약에 서울에 특전사가 출동하면은 광주 사태 그거 하는 엄청나게 더 많은 뭐 10배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기무사령관 했던 고명순 장군 통해 가지고 전두환 대통령한테 이거는 안 된다. 그래 결국 그걸 실현시킨 거예요. 예. 그 이후에도 또 누구야 이충섭 장군이라고 그 양반도 그 일사단장 정말 아주 전술적으로도 좀 능하고 아주 그런 분인데 국방부 작전국장 하다가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죠. 그냥 잘려 나갔단 말이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도 있었다고. 예.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높이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엘리트 문제를 얘기를 하셨어요. 상당한 정도로 우리 군 엘리트가 어떤 철학과 정신을 갖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나이트 밀스의 파워 엘리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미국을 움직이는 세 개의 중요한 그 파워 엘리트들이 있다. 하나는 군을 얘기합니다. 군을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그 기업가들, 그다음 정치인들, 이 세 그룹이 사실상 미국을 지켜나가고 미국이 계속 번창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그 위에서 움직이는 엘리트 군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각각 군이라는 조직에서 혹은 기업을 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자로서 이것이 참 어떤 윤리, 프로페셔널 에틱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하는 고유의 어떤 그 사명과 역할이 뭐라는 것에 대한 신념화된 그런 그 정신 부장이 된 상태에서 자기 분야에서 그 엘리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쪽만 이렇게 막혀서는 안 된다. 이 세 그룹은 끊임없이 서로 왕래해야 된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그 장교들은 최소한 2년 이상의 민간 대학에 가서 다 교육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그 각 분야에서 성장하는 그 친구들과 계속 그 네트워크를 구축도 하고 그 세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좀 넓은 차원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하면서 근데 여기서 아까 그 우리 군이 갖고 있는 특수 엘리트 해야 될 사명 그 다른 영역에서도 하는 것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하지 안 되지 않냐는 그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임 박사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그 전쟁과 전투가 없는 평시의 군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획득할 수 있는 우리 군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전쟁에 갔다 왔기 때문에 예. 군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민간 리더십하고 틀리다. 그렇죠. 예. 그걸 알았는데 지금 평시에 군가를 가르치는데 암기하는 것은 인권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 군가에 만약에 가사가 문제가 있는가? 예. 거기 무슨 그거를 병사들과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야지. 병사들이 이 군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게 뭔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군인 정신을 고양하고 사기를 군기를 고양시키는지 그런 것을 충분하게 설명이 되고 진지하게 토론이 되고 그런 거를 전혀 그런데 도움이 안 된다. 그게 사실이다 할 필요 없지. 예. 군가 내용상의 어떤 그런 우리가 사기를 오히려 병사들이 에이 저딴 뭐 이렇게 그러면 병사들이 문제가 있으면 병사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야 되는 거고 그 군가 내용에 뭐 문제가 있으면 군가 내용을 바꿔야 되고 그런 거지. 예. 그 괴리가 왜 생겼는가를 따져봐야지.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군가라고 하는 것은 뭐 전 세계 그 군가가 다 있는 거고 그 유용성이라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경험된 거라고. 예. 그런데 만약에 미래군 첨단군에 있어서 그거는 효용이 없다고 그런다면 거기다 검토를 해야지, 연구를 해야지. 관련 전문가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군가가 병원에서 군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지. 이건 팔러스의 문제란 말이지. 예. 이게 무슨 인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이 군의 특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나서서 뭐 우리 임 박사님이 이제 딱 저렇게 결론으로 하기로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해서. 예. 또 한 가지 이제 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 군의 역할이 뭔가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가까이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임 박사께서 했는데 총성, 함성 또 하나 뭐라고 했죠? 군합발소리. 이것이 군의 고유의 역할을 하는 대단히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총성은 끊임없이 훈련하는 얘기거든. 그렇지. 함성은 뭐 그냥 포효하면서 그 적을 잡아먹듯이 이런 그 호전적이고 이 나라를 똑바로 지키겠다는 그 결기 어린 그것이 그 함성으로 나타나고 그러는데 군합발 그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렇지. 진짜 우리 야지 이기면서 경계를 해야지. 그런 그 움직이는 군대의 모습이 있을 때 이 나라를 똑바로 지킬 수가 있고 그런 하는 활동하는 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건 우리의 말이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병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금지 이런 거가 중요한 거지. 2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병사들이 내가 여기서 군대 병역 의무를 해서 왔지만은 이 일이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그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 돈 200만 원도 중요한 게 아니지. 물론 좀 도움은 되겠지만은 그 금지를 심어주는 것만큼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렇죠. 본질은 아니죠. 본질은 지금 군에서 총성이 살해됐다는 식으로 얘기가 들린다고. 마치 전력 증강만 하면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되고 된다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상당히 움직이는 군대야 되는데 마치 훈련하는 것이 우리 어떤 잠을 깨게 하고 아주 참 잘못된 국민들의 인식도 있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훈련은 분명히 꿈틀거리듯 사람 움직여서 해야 지금 여기 그 군과에 관해서 지휘관이 얘기하는 거하고
병사가 얘기하는 것이 다르다. 예. 다른 외국에서 바깥에 언론이 들어보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야? 거기는 소대장, 중대장이 자기 병사를 놓고 같이 토론을 벌여야지. 그렇죠. 아니 이걸 봐달라 이게 뭐야? 예. 지휘관이 다른데 이거 우리 내 부하 병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오는데 이게 뭐야? 그 병사하고 진지하게 토론을 벌여가지고 병사의 말이 맞는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만약에 군가에도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다고 봐. 그러면 그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예. 그 생명을 담보로 하는 우리 군인, 이 나라를 지키고 국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군인만이 해야 되는 고유의 어떤 사명. 근데 이것을 하나의 단적으로 나타내는 실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황기만 장군이라고 당에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안강지구 전투에 참전을 합니다. 근데 그때 서로 막 그 적과 아군이 막 엇갈린 웃기설게 전투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밀린 상황이었대. 갑자기 이제 같은 동료 소대장이 그 현장에서 폭탄을 맞고 죽게 됐어요. 근데 그 순간 우리 번쩍하면서 이러면 살려야 되겠다고 했는데 계속 저기 밀리니까 감회량을 했다는 거예요. 감회량을 하기 전에 야 이놈아 내가 유복자 아들이 있다. 아들도 확실히 챙기라 이런 얘기가 했대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전쟁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뇌에서 사라져 있었는데 당시에 그 한신 장군이 일본사령관 하실 때 비서실장을 하는데 갑자기 꿈에서 그 김중이라는 놈이 나타냈대요.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아 내 얘기를 똑바로 듣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으면서 내 아들을 잘 챙기고 있어.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 내리면서 옛 전우를 이렇게 세상에 보냈으면서도 내가 도리를 못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감회당했던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령관님한테 사령관님 제가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겪으면서 나타났는데 제가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그럼 유해를 달고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사령관님 그 전용 헬기를 내주면서 군의가 나오고 간호장교하고 위생병하고 같이 안강교를 갔어요. 갔더니 뭐 벌써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65년도 얘기를 하는데 있는데 뭐 도저히 차릴 길이 없더래요. 그래서 없어서 한 2, 3일 헤매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군의관하고 간호장교는 보내고 위생병 둘이 있으면서 계속 찾았대요. 근데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안 하다가 그냥 너무 지쳐가지고 그 큰 바위 옆에서 그냥 잤대요. 그러는데 갑자기 나타나더니 얘가 막 옆에 있어. 그래. 그래 막 봤는데 진짜 거기서 나타났어.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 해서 그 우회를 발굴해가지고 여기 그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을 했죠. 그게 이제 매스컴에 많은 대중이 보도가 됐는데 그 유복자라는 아들놈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수소문하고 수소문했대요. 그것이 계속 KBS에서 나오고 MBC에서도 방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춘천에 자기가 유복자라고 하면서 아들하고 그 김소영이라는 부인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막 하여튼 얼싸안고 울면서 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욕을 하시더라고. 내가 그 친구 옆에 묻고 싶다. 예, 몬스타를 예편하신 분인데 황교안 장군이라고 노멜 장군 그 번역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장군역이고 세명신 장군처럼 여기에 이제 그 장교역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허용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수없이 진정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보훈처 쪽에서 심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국방부에서 해가지고 장관한테도 진정하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오케이 했어요. 멋지도록.
나 지금 보면은 김중인 옆에 동작동 국민묘지 가면은 방송장 있는데 참 그 정신이 참 귀한 것 같더라고요. 아주 그 같이 전선에 싸우면서 동료 초원과 죽었을 때 결국은 자기를 지켜주는 친구는 그 누구보다 나라보다도 이 동료 전우한테서 오는 것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얼마만큼 지휘관이나 이 전선에서 직접 전투를 지휘하는 친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봐요. 정리를 하시죠. 예, 오늘 주로 사례 위주로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 박사님 하신 마음은 참 아름다운 얘기로 감동을 주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면서 지금 처절하게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볼 때 그 정신은 좋지만은 과연 그러면 주민들에게만 그 안보를 맡길 수밖에 없었던 그 군사 엘리트들의 역할은 뭐였겠느냐. 뭐 아직은 어디서도 언급이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한번 이 분야는 나중에 좀 짚어보고 싶어요. 군인이 나서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막든가 뭐 사전에 좀 그 안보를 지켰든가 아니면 전쟁이 발발했을 때 효과적으로 방어를 해내든가 했어야지. 그렇게 무차별 민간인 시설에 폭격을 당하고 민간인들이 화염병 만들어서 저항을 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역할들이 뭐였는가, 또 왜 그렇게 됐는가, 뭐 이런 문제는 좀 나중에 좀 연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러시아 침공에 러시아군의 탱크에 맞서서 몸으로 맞서는 우크라이나 그런 국민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또 사례 위주로 또 해주신 두 분 박사님께 감사한 말씀 드리고 오늘 9번째 주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